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잡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모델3 RWD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모델의 단종 소식입니다. 이게 단종된다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인데, 보시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죠. 미국이죠. 다 아시는 내용.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RWD 모델을 지금은 한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LFP RWD도 팔고 했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은 건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미국이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인데 저렴하니까 항상 저렴하고 좋은 차는 잘 사는 나라에도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텍스 크레딧이죠. 이것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것들을 좀 약간 걸르는 그런 법안들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이죠.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이런 배터리 공급업체 자체가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들은 이 텍스 크레딧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게 예전에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 차량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모델 Y가 먼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모델 3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런 것들의 배합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냈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 3, 모델 Y 전부 롱레인지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좋은 건가? 네,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네, 아무튼 간에 LFP 배터리가 없어졌고, 사실 이제 LFP 배터리는 그렇다 쳐도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기대하실 수도 있는 RWD,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인데 롱레인지 모델. 이거는 듀얼 모터를 가진 차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라는 거 딱 유추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 3 롱레인지 RWD는 EPA 인증 기준 363마일, 롱레인지는 341마일입니다. 이 정도면 차이가 난다. 대략 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8% 정도 차이가 나나요? 모델 Y도 마찬가지죠. 모델 Y도 대략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행 가는 거리, 정말 롱레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트림들을 미국에서는 팔고 있고 그게 가장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다들 듀얼 모터보다 다들 이제 싱글 모터를 쓰지 않을까. 싱글 모터만 하더라도 스펙이 차고 넘친다. 4.9초입니다. 제로백이. 모델 3 기준으로. 모델 Y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6.5초면은 시내 주행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되려 좀 빠르다 할 정도의 제로백이죠. 한 530i? 그 정도 제로백 아닌가? 싶기도 한데 6초대면은 4.9초면은 굉장히 빠르죠, 여전히.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싱글 모터 모델을 구매를 고려하실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죠. 모델 Y 기존부터 있었던 그 특징 중 하나였는데 RWD 모델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인테리어 스펙 같은 것들이 롱레인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없다. 차별되는 게 없다. 똑같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중국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데 하이랜드 들어와서는 이 차이가 좀 부각되는 것들이 있었죠. 기존 모델 3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들어가는 스피커 같은 것들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배터리가 80kWh 넘게 들어가는 것인데 차이가 있을까?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산은 그렇습니다. 미국산은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에 만약에 모델 Y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NCM 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 차별은 어느 정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면은 사륜구동 모델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모터 하나의 차이, 그로 인해서 출력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스피커가 증가하는 부분
스피커 차이가 좀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옛날보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저는 AWD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 차이가 미국 기준으로 한 500불 정도 나니까 한국 들어가면 600~700만원 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트림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델 3, 모델 Y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죠. 중국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걸 봐야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것보다 유럽 쪽의 경향을 보는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 모델 Y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모델 3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3를 수입을 해서 유럽에 팔고 있기 때문이죠.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3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면은 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가 수출됐을 때도 모델 3 롱레인지인데 RWD다 이런 트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이 출시될 예정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합성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앞에는 하이랬는데 이 휠 자체가 옛날 구형이죠. 구형 19인치를 박아놨는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만 보시면은 모델 3 롱레인지 RWD 모델이 드디어 유럽에 들어온다. 유럽에 들어오는 모델 3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배터리 캐패시티는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거 동일하고요. 모터도 동일합니다. 3D6, 3D7인데 3D6가 하이랜드에서도 퍼포먼스 그리고 7은 롱레인지 이 두 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출력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얘는 이제 모델 Y 쪽인데 모델 Y 매뉴얼에만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6랑 7 차이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죠. 이 정도 마력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나. 토크 자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로또인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뭐 둘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증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타이어는 이프라이머시 그리고 19인치는 아이온 에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아이온 에보 AS랑 다른 서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펙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고 배터리는 LG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NCM 배터리는 전부 다 LG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죠. LG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79kWh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파나소닉에 비해서는 분명히 낮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무언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료는 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무언가를 넣게 되면은 무언가를 좀 트레이드오프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LG 배터리의 장점 같은 경우 뭔가 뭐 충전 속도가 유지된다라든지 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뭐 엄청나게 막 유의한 차이는 아니고요. 아무튼 배터리는 LG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유럽에 수출되기 위해서 기가 상하이에서 이런 스펙의 차량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걸 왜 내놨냐? 결과적으로는 뭐 다양한 트림을 만들어가지고 선택권을 높이겠다라는 뭐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중요하게 뭐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같이 이 관세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막기 위해서 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뭐 자세히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유럽에서도 좀 탈중국화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는 큰 영향이 없을까? 테슬라도 결국은 이제 중국산 차량을 유럽에다 파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관세가 9%밖에 안 됩니다. 9% 이것도 뭐 높다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중국산 차에 들어가는 이 관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참고로 이제 관세가 38% 정도 됩니다. 중국산 차량들. 근데 이 중국에서 들어온 차더라도 이 미국, 이 EU랑 이런 협상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조사할 때 성실히 받아주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라. 이런 가이던스에 좀 잘 부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산 테슬라 차량이 유럽에 갈 때에 이 관세 같은 경우는 개별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니까 38% 이게 아니라 테슬라네 9%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산 차량임에 불구하고 9%까지 굉장히 낮췄고 다른 그럼 중국산 차량 어느 정도냐? 비아디는 17.4%, 지리는 거의 20%죠. 그리고 싸익은 거의 뭐 최고로 받네요. 그냥 37.6%. 이 정도면 차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격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 차량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1년 전에 저를 좀 돌아보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이런 확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기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나 뭐 생산성이나 저렴한데도 예를 들면 이제 효율이 높다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봤는데, 이제는 국가 간의 이런 규제, 관세에 대한 벽,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세 장벽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은 미국에도 여전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있고 대략 확산했을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장벽 같은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앞으로는 좀 계속 좀 팔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하긴 하는데, 결과도 모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바로 옆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참 이게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껴있는데, 아무튼 이런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다 NCA죠. 미국의 파나소닉 생산한 건 다 NCA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 들어가는 배터리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네, 물론 이 기가 베를린에서는 BRD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BRD 블레이드 배터리 모델 Y RW에 들어가는 게 성능이 진짜 좋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탈중국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 이런 물결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어떤 선택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뭔가 혼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이런 장벽을 쉽게 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국가가 역시 힘이 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야 뭐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고려할 내용이고, 저 같은 뭐 일개 유튜버는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현상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고, 저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물론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돌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배터리 종류, 예를 들면 NCM 그쪽으로 탑재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제가 싫어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제가 논리를 이끌어가는 거를 이해하신 분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단편적인 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다 보시란 말씀입니다. 제 영상 넘기지 마시고 다 보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중국에 대한 국가적인 장벽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롱레인지 RWD 모델, 유럽에도 출시 예정이고 미국에는 진작 출시를 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런 뭐 철폐 장벽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면은 이런 트렌드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간에 이 모델 3, 모델 Y RWD 롱레인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만에 이제 오토파일럿 EAP FSD 소식인데,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 타신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좀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중국산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오토파일럿 성능에 대한 이슈, 이거 출시되기 전에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거 출시되고 나서 직접 써보고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거의 정리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써본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다. 특히 뭐 처음부터 기가 상하이 산 테슬라 차량을 타신 분들이면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산 차를 타다가 이걸 타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지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 타시는 분들도 일부는 난 분명히 이거를 잘 잡고 있는데 자꾸 막 잘대로 잡으라 뭐 해라 이렇게 알람을 주니까 되려 현대기아 차를 타는 것보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들의 하드웨어는 그냥 다 동일한 거고, 되려 좀 우월한 부분도 있죠. 하드웨어 4.0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
그러니까 미국산 차를 받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가 없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별도의 절차 넘어야 될 장벽 규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중국과 우리나라는 FTA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디튠한 듯한 느낌? 미국산은 되는 건데 중국산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오토파일럿 성능 자체도 그렇고 EAP 성능 자체도 그렇고 FSD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FSD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잖아. 지금 제가 차 산지 지금 4년 반째인데 지금 FSD 사기당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근데 희소식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 EAP,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이 스티어링 유지 같은 것들, 필요로 한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야, 이거 유럽 얘기잖아. 야, 우리나라는 중국에 생산된 차를 받아오는 건데 유럽이랑 무슨 상관이냐? 네, 우리나라의 테슬라 사이트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 FSD 보면은 유럽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럽 안전 기준. 여기 분명히 우리나라 KR인데 왜 유럽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일까?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런 자율주행이라기보단 이런 주행 보조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은 유럽에 있는 것을 많이 차용해서 쓴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적용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냥 유럽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오토파일럿 유지되는 게 유럽산 차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현대기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 테슬라가 이 유럽산에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저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정전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는 차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속 팔리게 될 건데 이걸 가만히 냅두고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만의 별도로 정말 독립된 규제 있긴 하겠지만 유럽 같은 걸 많이 따라간다거나 이런 경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향을 따라가는 걸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발전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예 그럴 바에는 유럽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차를 타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기가상하이 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유럽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유럽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오토파일럿 FSD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럽의 이런 개선된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나라의 적용의 가능성이 이 부분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타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부분, 자꾸 막 나 핸들 잡고 하고 있는데 자꾸 막 좀 토크를 좀 줘라, 사실 움직이라고 하지만 사실 토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토크를 줘라 하는 내용.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거 EAP를 쓰시는 분들도 미국산 같은 경우 그냥 차선 변경 그냥 레인 체인지 그냥 하면은 알아서 그냥 바로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움직입니다. 별도로 휠 토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럽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쳐놓고 살짝 토크를 좀 줘야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처럼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차선 변경보다는 잘 잡고 있는데 자꾸 흔들어라, 이 15초마다 알림,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EAP 쓰시는 분들은 비전 베이스드 어텐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차만 잘 얘가 이제 봤을 때 운전자는 조이지 않고 따지다고 잘 보고 있네, 그러면은 핸들 움직이세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레인 체인지가 이제 턴 시그널을 그냥 키는 순간 바로 움직인다, 미국산처럼. 더 이상 이제 휠 토크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베이직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도 이제 여전히 움직이는 거, 내깅이라고 하죠. 그 토크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재밌네요. EAP랑 베이직 오토파일럿이랑 좀 차이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오토파일럿 성능이 다른 건가?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트위터니까 적당히 좀 거르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만 보면은 EAP 사는 분들은 마치 좀 상대적으로 덜 내그를 요구하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러려나? 싶은데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베이직을 쓰시는 분이든 EAP를 쓰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이 흔들리는 것들이 확연히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유럽의 규제가 좀 바뀐 건가?
네, 그렇습니다. 뭐 제 유튜브를 옛날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이면 이거 뭐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사가 4월에 나왔으니까 제가 4월쯤에 아마 다뤘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FSD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유럽에 있는 규제, 기존에 있는 규제가 있고, 그리고 DCAS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9월 30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그 규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에 담긴 내용들이 이게 규제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많이 완화를 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제? FSD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규제가 바로 무언가 뭐 레인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운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FSD 감독판을 운용하기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산 이제 감독판 FSD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레인 체인지하고, 알아서 유턴하고, 알아서 좌회전하고, 알아서 우회전하고, 알아서 뭐 멈추고까지 뭐 같은 레인이니까 할 수 있지만, 뭐 차선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운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운전자는 그냥 앞에만 잘 보고 있고, 테슬라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하면은 그 이상의 알아서 뭐 조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럽은 어떻다? 이거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국에 있는 FS 영상을 보시는데 레인 체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과정마다 전부 다 승인을 해줘야 작동한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FSD인가?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됩니다, 주인님,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급하게 좌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차는 생각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럼 그게 FSD인가? 그냥 정말 훌륭한 주행 보조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하긴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받아야 된다? 미국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걸려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뭐 좀 요원하다. 이 규제가 풀려야만 좀 제대로 된 FSD가 동작할 것 같다라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띄워드리면서. 근데 이때 말씀드린 규제가 바로 DCAS라는 그 법안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페이지 1 단계입니다. 페이지 2 단계에선 이 뭐 운전자의 허가 받는 이런 부분이 삭제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 뭐 내용 나온 것도 없어요. 지금은 페이지 1만 보시자는 것이죠. 페이지 1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발효가 된 게 언제냐? 바로 9월 30일이다. 뭐 10월 4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죠. 레귤레이션 넘버 171번 해가지고 9월 30일에 발효가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규제보다 훨씬 좀 완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월 30일에 이게 발효가 됐다? 갑자기 테슬라 유럽에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완화가 됐다?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걸 발맞춰가지고 개선해주는 업데이트를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뭐 정말 많은 거, 이거 뭐 심심하신 분들이랑 읽어보세요. 여기 사이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뭐 동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뭐 무언가를 이제 작동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뭐 직접 작동한다거나 뭐 허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작동한다. 충분한 노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약간은 좀 걸려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은 FSD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DCAS에서 말하는 이 충분한 알림 시스템이 이런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알림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건데, 테슬라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운전자한테 일로 작동할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유럽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이 알림 같은 것들을 정말 막 대빵 크게, 누가 봐도 막 크게 소리와 모니터 같이 알람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한 알림이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은 이제 감독판 FSD도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거 보니까 테슬라가 바라는 게 이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가 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일단 그게 기본 기저에 깔려 있지만 충분하게 운전자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유럽에서 감독판 FSD 베타를 뿌리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에 있는 FSD도 작동할 때는 이 유럽 기준을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거 그리고 중국에 있는 거 이거 나눠가지고 FSD 쓰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중에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속도 표지판, 이거 거의 한 3-4주 정도 썼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얘네 이 테슬라 코리아가 이거를 나눠가지고 뭐 개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뽑을까? 좀 약간 좀 요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좀 맞추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이 유럽에 있는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잘 운용이 되어야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잘 되라. 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잘 진행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요한 얘기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막 계속 똑같은 오토파일럿 이런 뭐 내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준용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도 이거에 맞게 오토파일럿 성능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말 장점 아니겠습니까? OTA가 이런데 제대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를 추천드린 거예요. 이런 게 되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유럽과 미국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